코올릭의 바보가 조선 최고 사또를 무릎 꿇렸습니다. 그 무기는 단 한마디 질문이었습니다. 날이 먼저 산 귀퉁이를 들어 제 어깨에 얹어주십시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에 관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천재 아이가 목숨을 걸고 벌인 지혜 대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길동이라는 8살 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지요. 길동의 아버지는 대대로 고깃간을 경영하며 재산을 모은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자애로운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천둥벼락처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길동의 아버지가 장에 나갔다가 마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석 달 만에 뒤를 따랐습니다. 8년을 채 살지 못한 어린 길동에게 세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모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먼 친척이던 숙부 박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아, 내 애비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다. 박 씨는 길동의 뺨을 후려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대대로 쌓아온 재산, 넓은 토지, 곡간 가득한 곡식, 그리고 고깃간에서 나오는 수익. 모든 것이 이제 자기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길동은 그날 밤 홀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눈빛은 나를 죽이려는 눈빛이야. 8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나 냉정한 판단이었지만 길동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천자문과 산수를 배웠고 어머니에게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영특함이 남달랐던 아이였지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길동은 결심했습니다. 바보가 되기로. 천재는 위험합니다. 재산을 노리는 어른들에게 영리한 아이는 눈에 까실 뿐이니까요. 하지만 바보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보에게서 빼앗을 것만 빼앗으면 그만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길동은 완벽한 바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헤헤, 헤헤헤. 길동은 맹한 눈빛으로 입을 벌린 채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코에서는 노란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박 씨가 밥상을 걷어차자 길동은 바닥에 엎질러진 밥알을 주워 먹었습니다.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이놈이 부모가 죽으니 정신까지 나갔구나. 쯧쯧. 박 씨는 길동을 보며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내 이놈 개밥 그릇에 남은 거나 하랴하라. 박 씨는 길동을 마당으로 내몰았습니다. 안방과 사랑채는 물론이고 작은 방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광 옆 좁은 공간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집 도련님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더군. 박 씨 양반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아닌가? 쉿! 목소리 낮춰. 박 씨가 요즘 사또와 가깝다던데 함부로 말했다간 우리가 화를 입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재산을 차지한 뒤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며 권력과 가까워졌고 마을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동은 낮에는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깊은 밤 달빛만이 비치는 광 뒤편, 길동은 숨겨둔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들이었지요. 천자문, 동몽선습, 그리고 경물치지. 특히 경물치지, 즉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학문에 길동은 매료되었습니다.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가? 기름은 왜 물에 뜨는가? 쇠는 왜 물에 가라앉는가?
언젠가 이 지식이 날 구할 거야.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놈아, 길동이 그놈 어디 있느냐? 길동이 마당 구석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헤헤, 작은아버지, 닥쳐라. 오늘 사또 나리께서 나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 비단을 하사하셨지. 박 씨는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값비싼 명주였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충성스럽다 하셨어. 앞으로 더 큰 벼슬도 주신다고 하셨지. 박 씨는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길동은 박 씨가 사랑채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집안의 모든 게 완전히 내 것이야. 저 바보 새끼만 없애면. 길동의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작은아버지는 날 없앨 방법을 찾고 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 씨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의 손에는 무거운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엽전 소리가 쨍그랑 울렸지요. 박 씨는 사랑채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비상금을 발견한 것입니다. 길동의 아버지가 만일을 대비해 숨겨둔 백냥이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찾지 못했단 말인가. 백냥이라니. 박 씨는 엽전을 쏟아내며 환호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동전들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 돈이에요. 광 모퉁이에서 길동이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맹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내 애비 돈? 내 애비가 죽었으니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신 돈입니다. 길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뺨을 갈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어린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내가 석 달 동안 바보짓을 한 게 연기였구나. 짝! 짝! 박 씨의 손바닥이 길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길동의 입꼬리가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그 돈은 제 것입니다. 이놈이 미친 개처럼 날뛰는구나. 좋다. 사또 앞에 가서 따져보자. 박 씨는 길동의 멱살을 잡아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또의 사절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박 아무개가 급히 뵐 일이 있어 왔습니다. 잠시 후 사또 최 씨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박 씨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날이 제 조카놈이 제 재산을 자기 것이라 우깁니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연기를 한 겁니다. 사또는 길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 하지만 굽히지 않는 눈빛. 재미있군. 내일 아침 관아로 나오게.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겠네. 감사합니다, 날이. 다음 날 아침. 관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 씨가 조카를 고소한다는 소문이 퍼져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바보 행세하던 그 아이가 정말 제정신이었단 말인가? 백냥이라니, 그 돈이면 장정 10명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사또 최 씨가 높은 자리에 앉아 위엄을 떨쳤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서 자주 뇌물을 받는 터라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 사정을 말해보시오. 예, 사또나리. 소인의 형님이 돌아가신 후 조카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놈이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랑채 마루 밑에서 찾은 제 돈을 자기 것이라 우깁니다. 내 돈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 집안의 어른이 소인인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놈은 석 달 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바보가 무슨 돈을 가집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씨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또가 길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놈,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길동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나리. 그 돈은 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두신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오, 말해보거라. 길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큰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올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엽전들을 물속에 넣게 해주십시오. 뭐, 엽전을 물에? 박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놈이 시간을 끌려는 것입니다, 나리. 하지만 사또는 손을 들어 박 씨를 제지했습니다. 재미있구나. 허락하노니 해보거라. 잠시 후 관아 아전들이 큰 대야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길동은 엽전 주머니를 받아들고 천천히 물속에 풀어넣었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100량의 엽전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관아는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것을 보십시오. 길동이 물 표면을 가리켰습니다. 맑던 물 위로 기름기가 동동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빛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일렁이는 기름층이 수면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게 뭐냐? 사또가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길동은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고깃간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짐승의 고기를 다루셨지요. 아버지의 손에는 늘 기름기가 묻어 있었고 그 손으로 매일 저축하신 엽전에도 기름이 묻었습니다. 길동은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고깃간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돈이 작은아버지의 것이라면 왜 엽전에서 기름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쥐죽은 듯 조용해진 관아에서 박 씨의 헛기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것은 작은아버님. 길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기 기름은 물에 뜨지만 거짓말은 눈에 뜨는 법이지요. 사또가 탁자를 쳤습니다. 박 씨, 조카의 재산을 탐한 것이 명백하구나. 아닙니다, 나리. 그것은 혹시 제가 고깃간 일을 도운 적이 있어서 내가 언제 고깃간 일을 도왔다는 거냐? 증인을 대봐라. 박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는 벌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조카의 재산을 탐한 죄로 곤장 20대에 처하고 엽전 100량을 길동에게 즉시 돌려주도록 하라. 곤장이 박 씨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짝, 짝, 짝. 으악. 박 씨의 비명이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천재로구나. 바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보다 더 영리했어. 기름이 물에 뜬다는 이치를 저렇게 쓸 줄이야. 하지만 길동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100량을 꼭 안고 관아를 나서면서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아버지는 날 더 미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박 씨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감히 나를 망신시켜? 관아에서 곤장까지 맞게 만들어? 뺨은 부어올랐고 엉덩이는 곤장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8살짜리 조카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놈을 없애야 해. 살려두면 언젠가 나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야.
박 씨는 은밀히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깊은 밤 사또의 사저. 날이 소인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은자 300냥이 번쩍였습니다. 사또 최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300냥이라니? 내 놈이 어디서 이런 돈을? 소인의 전 재산입니다. 땅 2마지기를 팔았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을 나리께 드리오니 부디 저 어린 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사또는 은자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까 내 놈이 진 사건이라 바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네. 백성들이 의심할 게다. 명분이 필요해. 명분은 나리께서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있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음산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놈이 천재라고 소문이 났으니 그 천재 노릇을 제대로 시켜보는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리?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야. 못하면 요사한 술법을 쓴 것으로 몰고 저놈의 목을 베는 거지.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묘안이십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나 시킬 순 없고. 사또는 턱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산을 옮기라고 해야겠어. 산을 옮기라고요? 그래. 관아 뒤편에 있는 저 큰 산 말이야. 저걸 내 집 마당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지. 못하면 목을 치고. 박 씨가 무릎을 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나리. 그 어린 것이 아무리 영리해도 산을 옮길 순 없을 테니까요. 내일 당장 관아로 불러들이도록 하지. 두 사람은 음흉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사흘 후 관아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길동을 관아로 즉시 소환하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사또가 길동이를 찾는다는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나. 길동은 평온한 얼굴로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서 길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는 박 씨가 비죽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길동아. 예, 나리. 지난번 내 지혜를 보고 감탄했노라. 8살에 물의 이치를 이용해 진실을 밝히다니 참으로 영특하구나. 과찬이십니다, 나리. 그런데 말이다. 사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을에서 내가 요사한 술법을 쓴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구나. 예. 길동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길 8살 아이가 그런 지혜를 가질 리 없다. 분명 귀신이 씌었거나 요술을 부린 것이라고 하더라. 사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길동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시험을 내리고자 한다. 내가 정말 천재라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요술로 그랬던 것이라면 그때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지.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시험이옵니까, 나리? 사또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뒤편으로 우뚝 솟은 산이 보였습니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큰 산이었습니다. 저 산이 보이느냐? 예, 나리. 저 산을 내일 해질녘까지 내 집 마당으로 옮겨라.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산을 옮기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미쳤군. 사또는 냉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천재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의 이치로 거짓을 밝혔듯 산을 옮기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나리,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쓴 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요술이었다는 뜻이로구나. 아닙니다, 나리. 그렇다면 증명해 보여라. 내일 해질녘까지 저 산을 옮겨라. 사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못하겠다면 어린 놈이 요사스러운 꾀를 부려 이 관아를 농락한 죄로 내 목을 베겠다. 탁! 방망이를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일 해질녘까지 산을 옮기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거라. 길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 한 구석에서 박 씨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이다. 저 어린 것도. 길동이 관아를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길동아, 어찌 하려느냐? 산을 옮기라니 그게 어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한 노인이 길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길동아, 도망쳐라. 오늘 밤 마을을 빠져나가거라. 내가 도와주마.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도망치는 게 낫겠다. 산을 옮기는 건 신선도 못할 일이야. 하지만 길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도망치면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쩌려고? 저는 해내겠습니다. 무슨 수로? 길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결국 불쌍하게도 그날 밤 길동은 광 뒤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길동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사또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길동은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펼쳤습니다. 논어, 맹자, 그리고 한비자. 법은 공평해야 하고 명령은 실행 가능해야 한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비자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법이란 위로는 왕에서 아래로는 백성까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길동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거다. 길동은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사또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켰어. 그렇다면 나는 사또에게 되물어야 해. 당신은 할 수 있느냐고. 길동은 밤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논리를 펼칠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길동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길동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죽는구나. 불쌍하게도. 부모도 없는데. 사또가 너무 잔인해. 어린아이한테 저런 벌을. 하지만 정작 길동은 평온한 얼굴로 광에서 나왔습니다.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길동아, 정말 관아에 가려느냐? 한 노파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예, 할머니. 도망치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길동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서 산을 옮기겠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결국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는 것이었지요. 길을 걸으며 한 아이가 길동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아.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였지요. 형아, 정말 죽는 거야? 길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죽어.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없잖아. 산은 안 옮겨도 돼. 예.
길동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단다. 힘으로 하는 싸움이 있고 말로 하는 싸움이 있어. 말로 하는 싸움? 그래. 때로는 말 한마디가 칼보다 강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길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든 것입니다. 저 아이가 정말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신선도 못할 일이야. 사또가 너무 심하게 구는구나. 사또 최 씨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 씨가 비죽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길동 왔구나. 예, 나리. 산을 옮겼느냐? 길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길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나리.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준비가 끝났다고? 허허, 재미있구나. 그럼 어디 한번 보자꾸나. 산이 어디 있느냐? 길동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명하신 산을 옮기기 위해 소인은 밤새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 예. 산을 옮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산을 옮기는 방법이 있단 말인가? 사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어서 보여주거라. 길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사옵니다. 뭐냐? 산을 옮기려면 먼저 산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길동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는 8살 어린아이라 힘이 약합니다. 혼자서는 산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길동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께서 먼저 산 귀퉁이를 들어 소인의 어깨에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소인이 짊어지고 나리의 집 마당까지 옮기겠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산 귀퉁이를 들어달라고? 그게 말이 되나?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리를 놀리는 것이냐? 하지만 길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동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령하신 분이 시작을 도와야 법도에 맞는 것 아닙니까? 나리께서 산을 옮기라 명하셨으니 먼저 산을 들어 보이십시오. 그러면 소인도 본을 받아 따르겠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나리. 길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에게 묻겠습니다. 나리께서는 산을 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만약 나리께서 산을 들 수 없다면 어찌 소인에게 산을 옮기라 명하실 수 있습니까? 길동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리 만약 소인에게 하늘의 별을 따오라 명하시면 소인이 따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약 나리께서 소인에게 바다의 물을 한 모금에 마셔라 명하시면 소인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산을 옮기라는 것도 별을 따오라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사또가 너무 무리한 명령을 한 거야. 길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길동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명해야 합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이라 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입 닫혀라. 사또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비자에 이르길 법이란 위로는 왕에서 아래로는 백성까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라 했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8살 아이가 한비자를 읽었단 말인가? 저 나이에 저런 학문을. 길동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소인은 산을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선 산을 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길동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나리께서 산을 들 수 없다면 어찌 소인에게 산을 옮기라 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고 못한다고 벌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 법입니까? 쥐죽은 듯 조용해진 관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사또에게 쏠렸습니다. 사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염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박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저놈은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장 목을 베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이 말이 맞아. 사또가 무리한 명령을 한 거야. 사또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길동의 목을 벤다면 백성들의 원성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잘 말했다. 관아 뒤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사내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위엄 있는 의관, 그리고 가슴에 달린 표식. 암행어사.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군관들이 따라왔습니다. 본관은 암행어사 이정민이다. 암행어사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마패,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또 최 씨 그리고 박 씨, 두 사람 모두 꿇어라. 어사 나으리. 사또와 박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관이 이 고을에 잠입한 지 보름이 되었다. 그동안 지켜본 바 사또 최 씨는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박 씨는 조카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까지 해치려 했다. 암행어사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최 씨가 받은 뇌물 목록, 그리고 박 씨가 최 씨에게 바친 은자 300냥의 기록. 사또와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억울합니다. 닥쳐라.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관이 직접 목격했다. 사또가 어린아이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려 죽이려 한 것을. 암행어사는 군관들에게 명했습니다. 최 씨와 박 씨를 즉시 잡아들여라. 군관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박 씨를 결박했습니다.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냉정했습니다. 최 씨는 파직하여 유배에 처하고 박 씨는 전 재산을 몰수하여 길동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암행어사는 길동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린 선비, 이름이 무엇이냐? 길동이옵니다, 나으리. 길동. 나이가 어찌 되느냐? 8살입니다. 암행어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에 물의 이치로 진실을 밝히고 논리로 부당한 권력을 꺾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암행어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자 100냥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는 상이다. 너처럼 올곧은 아이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길동은 깊이 절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주변 백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오. 법은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오. 누구든 법을 악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오. 사람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만세.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길동이 만세. 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욕심을 부렸단 말인가. 사또 최 씨는 결박당한 채 끌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8살짜리에게, 내가 8살짜리에게 당하다니. 사흘 후, 사또 최 씨는 파직되어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수십 건의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더 참담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카의 재산을 탈취하고 사례를 모의한 죄로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길동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련님 물을 떠왔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길동 앞에 물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길동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개밥 그릇에서 먹으라던 그 사람. 이제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예, 도련님. 일어나세요. 예. 박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도련님, 이제 법이 심판을 내렸으니 저는 더 이상 작은아버지를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길동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겠습니다. 다만, 길동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다시는 탐욕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탐욕은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길동을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길동은 암행어사가 준 은자와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날마다 책을 읽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동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채 마루에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물의 성질에 대해 배워볼까요? 길동은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물 위에 뜹니다. 맞아요. 왜 뜰까요?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길동은 직접 기름을 물에 떨어뜨려 보였습니다. 기름이 동동 떠올랐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진실을 밝힐 수도 있어요. 제가 관아에서 했던 것처럼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형아는 정말 천재야. 길동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책을 많이 읽었을 뿐이에요. 한 어른이 마루 밖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길동아, 왜 가르치는 거냐? 길동은 대답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아이입니다. 길동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천자문을 읽어볼까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길동은 9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조금 자랐고 목소리도 조금 굵어졌습니다. 어느 날 인근 고을에서 큰 서당을 운영하는 훈장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길동이라는 아이가 천재라는 소문을 들었소. 한번 만나보고 싶소. 훈장은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바친 학자였지요.
길동이 훈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인 길동이옵니다. 그래, 내가 길동이로구나. 소문을 들으니 기름을 물에 띄워 진실을 밝히고 논리로 사또를 굴복시켰다던데 과찬이십니다. 훈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는구나. 좋아, 그럼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네. 대답해보거라. 예, 훈장님. 첫째, 하늘은 왜 파란가? 길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 자체가 파란 것이 아니라 햇빛이 공기를 지나며 파란빛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어린 나이에 빛의 성질까지 아는구나. 둘째, 바다는 왜 짠가? 빗물이 땅을 흐르며 소금기를 녹여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금이 쌓인 것이지요. 훌륭하다. 셋째, 쇠는 왜 물에 가라앉는가? 쇠가 물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라면 쇠가 물보다 무게가 더 나갑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구나. 마지막 질문이네. 사람은 왜 학문을 해야 하는가? 길동은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문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훈장은 무릎을 쳤습니다. 훌륭하다. 내 나이에 학문의 본질을 깨달았구나. 훈장은 길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동아, 나와 함께 큰 서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겠네. 하지만 길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왜?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요. 길동은 마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훈장은 길동을 한참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것만은 바꿔라. 훈장은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대학이라는 책이네. 큰 학문을 논한 책이지. 이것을 읽고 더 공부하거라. 감사합니다, 훈장님. 길동은 깊이 절했습니다. 훈장은 떠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게다. 길동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길동이라는 아이가 억울한 일을 풀어준다던데 그 아이한테 우리 문제도 물어보자. 어느 날 두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길동 도련님, 저희 둘이 다툼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신가요?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제가 소 한 마리를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소가 새끼를 벤 암소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농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를 샀고 석 달 뒤에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송아지는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제가 판 소에서 난 송아지니 제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서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길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어떻게요? 송아지를 파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반으로 나누십시오. 예. 소를 판 분은 새끼 벤 소를 팔았으니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닙니다. 소를 산 분은 소만 샀는데 송아지까지 얻었으니 이득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연입니다. 길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니 송아지를 팔아서 돈을 나누면 공평합니다. 두 분 모두 조금씩 이득을 보는 셈이니까요. 두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소? 공평한 판결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길동의 지혜로운 판단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명성에는 그림자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또가 길동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9살 아이가 백성들의 다툼을 판결한다고? 새 사또 김 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당장 불러들여라. 길동은 또다시 관아로 소환되었습니다. 길동아, 예, 나리. 내가 백성들의 다툼을 판결한다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판결이 아니라 그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의견이든 판결이든 그것은 관아의 일이다. 어린 것이 함부로 할 일이 아니지. 길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알겠느냐? 예, 나리. 길동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길동아, 무슨 일이냐? 사또께서 제가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지? 길동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시도록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을 찾도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영리하구나. 그날부터 길동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직접 판결을 내리는 대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에필로그 사는 그대로 사람은 변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동은 18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부임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길동아, 훌륭한 관리가 되거라. 우리를 잊지 말거라. 길동은 깊이 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씨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작은아버지,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네. 고맙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역경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길동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예전 그 산, 옴기라는 명을 받았던 그 산. 길동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산은 그대로지만 나는 많이 변했어. 말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길동의 가슴 속에는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올바른 관리가 되겠어.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막는 관리.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세상을 만들겠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어른의 그림자였습니다. 산은 옮겨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바보 행세를 했던 8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은 옮길 수 없었지만 8살 아이는 한마디 질문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옮길 수 없는 산이 있다면 산을 들라고 하지 말고 그 명령이 옳은지 먼저 물어보세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